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유방암 치료의 핵심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치료에는 수술뿐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선행화학요법입니다. 수술적 치료 전에 시행하는 항암화학요법인 거죠. 병변이 너무 크거나 넓을 때 절제 범위를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진행이 되는 보조화학요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유방암의 수술 전 선행화학요법을 살펴보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까지 혈관 건강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김현철의 오랜만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 암의 치료가 그렇겠지만 유방암도 수술과 방사선 그리고 항암 치료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기도 하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 백선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백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방암은 여성들에게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제 주변에도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발생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유방암이 전체 여성암에서 1위 아니면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젊은 여자 환자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병률로 봤을 때 가장 피크 연령이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연령의 환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발생률이 높은 만큼 정기적으로 유방 엑스선 촬영이나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것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유방암도 조기 발견으로 초기 치료를 하면 이제 치료 효과가 높고 당연히 생존율도 높은 거겠죠?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방암 생존율이 가장 높은 걸로 올해 발표가 되었고요. 네. 외국의 이제 다른 나라보다 결과가 좋고 완치율이 가장 높은 암에 속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유방암 생존율이 높다고 말씀하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유방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까? 유방암은 사실은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는 우리가 만져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만져지는 걸로 했을 때는 한 크기가 한 1cm 정도 이상은 커져야지 만져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어떤 건강 검진이나 초음파나 이제 이런 유방 촬영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 검진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기 진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기 진단했을 때 결과가 좋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한 나라의 국가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 지인은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왔다고 하던데 연기였거든요.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을까요? 유방암 초기 증상으로? 그렇죠. 유방에서 어떤 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액이 분비되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유방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유방 촬영을 하고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유방암 치료는 수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가 병행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예, 유방암은 이제 전신질환으로 보통 우리가 병기가 1기여도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신질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긴 하지만 보조 치료로 이런 전신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항암제 치료나 호르몬 치료 그리고 이제 국소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은 분들도요. 계속 불안감을 갖는 건 치료 후에 몇 년이 지나도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 맞습니다. 경우도 많은가요? 유방암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가 이제 5년이 지난 후에는 재발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5년 정도에 이제 완치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유방암의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5년 이후에도 재발률이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뭐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이제 재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 이제 재발률이 좀 높다고 하셨는데, 예. 이제 그 얘기는 뭐 암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암세포가 이게 이제 미세암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이제 어느 정도 유방암 조직으로 분화가 된 유방세포에서 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코스 자체가 굉장히 조금 느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빨리 보통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빨리 자라는 병을 이제 암이라고 이해하는데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이제 이 병의 경과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난 후에 미세암에 대해서 전신 치료를 진행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호르몬 요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호르몬제를 한 5년 정도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세포들이 자라는 속도가 워낙 늦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남아서 천천히 자라는 세포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5년 뒤, 10년 뒤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 등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전이성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간이나 뼈로 전이가 되기도 하고 전이에 대한 위험도 높은 편인가요? 전이성 이제 유방암인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 어디로 이제 전이를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예후가 다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간으로 재발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경과가 조금 빠른 편이고 네. 반면에 이제 뼈나 이제 폐 이런 쪽으로만 재발하신 경우 경과가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유방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뭐 항호르몬 치료나 이런 치료로 좀 환자분들이 다른 전이성 암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한 중앙 생존 기간이 한 5년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이제 헐투 양성이라고 해서 표적 항암제를 이제 대상으로 헐투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는 유방암 환자인 경우에는 네. 이제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들 환자분들도 예후가 상당히 좋아져서 5년 이상 중앙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고 네. 반면에 우리가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네. 호르몬 수용체 두 가지에 모두 음성이고 헐투 수용체에도 음성을 보이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경과가 조금 빨라서 이들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중앙 생존 기간이 다른 유방암 타입에 비해서 한 반 이하로 생존 기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이십니다. 이거는 뭐 유방암의 항암 치료의 방향이나 시점을 판단하는 분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주로 이제 보조 치료로 들어가는 항암제 요법이나 호르몬 요법을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치료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저희 혈액종양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의 시점이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예. 보통 유방암 환자분들의 이제 90% 정도는 이제 수술이 가능하거나 잠재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이 되게 되고요. 이들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아주 조기의 환자분들은 유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하지만 조금 더 뭐 림프절이나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리 선행요법으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이제 진행을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치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진행이 된 환자분들에서 이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할지 수술을 먼저 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랑 다학제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 시행하는 선행화학요법, 수술 후에 진행이 되는 보조요법, 또 보전적 목적의 항암 치료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선행화학요법의 가장 큰 목표는 완치로 보면 되나요? 수술 전에 하든 수술 후에 하든 사실 항암 치료 목표는 이제 완치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요즘은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은 표적 항암제가 많이 나와서 이제 좋은 약제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암에 싸울 수 있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후가 조금 나쁜 3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런 선행화학 요법을 같이 했을 때 이 두 타입에서는 이 항암제에 얼마나 이 종양이 감수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에서는 이제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림프절이 양성인 경우에는 좀 더 선도적으로 이제 이런 선행항요법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선행화학요법을 고려하였을 때 이제 헐투 양성인 경우에는 한 반 이상의 환자에서 우리가 병리학적 완전 관해라고 해서 수술하기 전에 분명히 진단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병이 없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에 정말 반응이 좋은 환자분들을 이제 골라낼 수 있고요. 이런 병리학적 완전 간해가 헐투 양성에서는 한 반 이상의 환자에서 보일 수 있고, 이제 요즘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서도 한 30에서 50% 정도로 이제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고, 이런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보이는 환자들은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선행요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호르몬 양성이 이제 호르몬 수용체에만 양성을 보이는 환자분들은 이런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이 한 10% 미만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병의 크기를 줄이는 목적으로 선행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건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이 수월하도록 하는 거네요. 예, 그런 목적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보이는 환자분들은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골라내고 반대로 이제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보이지 않은 환자분들은 예후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보조요법으로 조금 더 강화된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병리학적 완전 관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암세포를 세포 수준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병리학적 완전 관해는 수술을 해서 그 조직을 떼냈더니 암세포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수술 전에 항암 치료의 기간은 상태에 따라 다른가요? 예,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헐투 양성 유방암은 선행요법으로 한 6번에서 8번 정도 항암요법을 하고 그 외의 타입에서는 한 8번 정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3주 간격으로 8번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항암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유방암 치료에서 이제 말씀하신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치료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가 이제 헐투 양성 유방암이나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호르몬 양성 타입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방을 전절제해야 되는 경우거나 줄이면은 유방 보존수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헐투 양성이나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조금 더 한 2기 정도 환자분들한테 2기 초기 환자분들한테서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호르몬 양성 타입에서는 한 2기 후반이나 3기 환자분들한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선행 항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을까요? 예. 요즘은 이제 선행화학요법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체 유방암에 우리가 헐투 양성은 한 25에서 30%, 삼중음성 유방암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르몬 양성이지만 병이 좀 진행돼 있는 환자분들 고려하면 한 30-40% 환자분들 정도는 선행요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들이 있으신데 선행 항암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은 뭘까요? 선행화학요법과 이제 보조항암요법은 사실은 약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거는 뭐 이제 오심이나 구토, 그 다음에 뭐 탈모, 그 다음에 이제 골수 기능이 이제 떨어진다거나 손발 저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구내염 같은 것들이 좀 심해서 식사를 좀 못하시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수 기능 부전은 이제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과립구가 떨어지거나 이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백혈구를 좀 떨어뜨리는 걸 조금 방지하는 약을 쓴다거나 그렇게 이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게 참 증상을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될까요? 치료 기간 내내 겪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주 정도의 항암제를 이제 간격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초반에 우리가 약제를 투약하고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오심이나 구토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사이에는 이제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있어서 네. 이런 기간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의 부작용이 조금 다르고 네. 약제를 투약하고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또 이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로 다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이제 항암제 맞고 조금 힘들었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시면 또 이제 주사를 맞으러 오셔야 네.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러시군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행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예. 자, 그러면 수술 후에 진행이 되는 항암 치료 역시 재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걸로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술과 항암 치료의 순서는 이제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병기가 좀 진행됐거나 유방암의 아형에 따라서 우리가 헐투 양성이나 삼중음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기에 우리가 선행화학요법을 진행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보조요법을 썼던 그 항암제를 이제 항암제를 미리 땡겨서 선행으로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제가 이제 뚝 떨어져 새로운 약을 쓰는 게 아니고 네네. 원래 보조요법에 쓰던 약을 이제 선행해서 쓰고 반응을 보고 반응을 봐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네. 수술 결과에 따라서 선행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다른 약제 우리가 이제 뭐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경구 항암제를 추가해서 쓴다거나 그다음에 헐투 양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트라수즈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쓰는데 네. 우리가 이제 캐사일라라는 항암제로 바꿔서 조금 더 강화된 항암제를 사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순서의 차이가요. 치료 효과나 재발 위험에서도 차이가 없습니까? 선행과 보조요법 사이에는 이제 뭐 우리가 메타 분석이나 이런 결과에서는 두 가지의 우리가 재발이나 그다음에 생존율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고요. 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한 경우에는 고위험군을 조금 재발의 고위험군을 선택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완전 관해가 오지 않은 걸로 이제 이분은 재발의 위험이 좀 높겠구나. 그래서 이제 보조요법에서 조금 더 강화된 치료를 했던 연구 결과에서는 네. 보조요법을 조금 더 강화했더니 재발을 더 줄였다라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던 헐투 양성이나 삼중 음성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거 선행요법을 하고 이런 네. 결과를 보고 보조요법에서 완전간해가 오지 않은 환자들은 조금 더 강화된 보조 항암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선행요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기 유방암이라든지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도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치료 목적이 좀 다른가요? 우리가 이제 완치가 가능한 우리가 이제 그 국소 진행성 환자분들은 완치가 목적인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이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완치를 할 수가 없는 이게 뭐냐면 전신 질환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병이 가 있는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으로 어떤 국소 치료로 완치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신 질환을 조절하기 위해서 치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항암제 치료나 아니면 호르몬 치료 우리가 이제 경구로 복용하는 항호르몬 치료로 이제 질병을 조절을 하고 이 질병의 조절로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이런 질병으로 인한 환자분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치가 불가능한 만큼 이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항암제가 잘 맞고 내성이 없으면 오랜 세월 치료를 이어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호르몬 양성이나 헐투 양성 환자분들의 임상 연구 결과에서는 네. 이미 이제 환자분들의 중앙 생존 기간을 5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후가 좋은 편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한 반 이하로 또 생존 기간이 좀 짧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임상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약제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방법도 주사제가 있고 먹는 약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을 사용하는 항호르몬제는 주로 이제 경구약으로 이제 경구 복용하는 약들이 많고요. 네. 반면 이제 항암제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주사 약제고, 항암제 중에서 예전에 개발되었던 5FU라는 계통의 약은 경구약으로 개발이 돼서 네. 그거는 이제 경구약으로 바꿔서 투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좀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그 항암제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내성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럼 예, 내성으로 약을 바꾸면 기대 효과는 떨어지나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항암제를 처음 사용하는 1차 요법에 쓰는 약이 어느 정도 효과는 제일 좋은 약이 선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약을 쓰다가 어느 기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지난 후에 환자분들의 이제 이 암세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하면 이제 질병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또 약을 바꾸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전에 썼던 약에 이제 기대했던 무진행 생존 기간의 한 반에서 한 60, 70% 정도의 생존 기간으로 이제 보통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대부분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성이 생길까 봐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약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제도 있고 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유방암은 특히나 이제 항호르몬제도 그렇고 새로운 이제 표적 항암제나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암제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빨리 투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유방암 치료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타입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네. 사실 이제 호르몬 양성 환자분들이 가장 많아서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환자분들한테서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CDK4/6 억제제라는 약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항호르몬제랑 병합해서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이제 병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표적 항암제, 우리가 헐투라고 하는 그런 그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약제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런 약제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는 하셨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볼 때 항암제나 호르몬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전일성 다른 암에 비해서는 생존 기간이 이제 훨씬 더 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 약제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통해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계속 검사로 관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되는 치료법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렵기만 할 것 같은데요.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제 물론 치료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보조 치료나 선행요법으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질병을 완치할 수 있고 질병이 없이 지내는 기간을 굉장히 많은 게, 우리가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또 질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작용을 잘 조절해서 치료 경과를 좋게 해야 된다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이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질병을 잘 조절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암이라는 게 정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유방암에서는 다른 병보다는 조금 경과가 조금 좋은 편이어서 또 완치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을 완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질병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환자분 지내시는 동안 또 오래 가족분들이랑 잘 지내고 또 이제 질병을 잘 조절해서 질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하자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방암 치료에서도 특히 선행항암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 들었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 백선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또 고혈당까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많은데요. 생활 습관이 문제인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만성 질환이고 흔한 질환이죠? 그렇죠. 네. 우리 왜 만성질환 맨날 얘기하고 생활습관 관련 그러면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당, 즉 당뇨병, 이걸 우선순위로 꼽는 건 당연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 고혈압이 상당히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조기 사망에 남자가 한 4명 중 1명, 여성의 5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뇨병을 보면 성인의 12.5% 내지 13% 정도가 당뇨병이고 고지혈증은 성인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혈관 건강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나이 들수록 약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은 우리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얼마인가를 잠깐 보면요. 전체 노인의 거의 10%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절반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3가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각각 얼마나 되느냐? 고지혈증의 경우는 노인의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 당뇨병은 역시 노인의 한 23%, 24% 정도니까 네. 4명 중 1명 꼴이고요. 네. 고혈압은 절반 이상인데 59%까지 나와 있으니까 거의 60%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고요. 네. 각각에서 그 치료율을 보면 대체로 한 60% 정도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치료 안 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얘기인데 대략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가 좀 짐작이 가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은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고혈당은 3대 만성 질환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건강을 상하게 하는 원인인데 말씀하셨듯이 워낙 흔해서인지 인식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바로 그 치료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 5, 60% 정도밖에 치료를 하지 않아요. 높게 잡아도 한 67%. 근데 이것의 이유가 많이 우리가 뭐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병 자체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치료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무려 뭐 한 30% 내지 50% 정도가 치료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질환이 합병증이 동반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낼 때 불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가볍게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용하게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 치명적이 되니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다는 게 참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혈관이 망가지면 심혈관, 뇌혈관의 건강과도 이어질 수 있어서 생명과도 연관이 되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체로도 문제지만 연결되는 합병증의 위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피 속에 당 수치가 높다. 그렇다고 그거 당장 증상이 있는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주 심하면 오긴 옵니다만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증상 있나요? 없거든요. 혈압도 웬만한 정도까지는
아무리 높아도 증상을 못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앞으로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바로 그 합병증이 주로 어떤 것이냐? 바로 혈관의 문제를 일으킨다. 즉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몸 전체로 가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의 문제가 되면 그거는 치사율하고 직접 연관이 있잖아요. 네. 심장이면 심장혈관, 심장이 멈추거나 문제가 될 거고 뇌혈관이 막히면 중풍이 생길 것이고 뇌졸중이죠. 말초혈관 문제가 생기면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심지어 당뇨에 동반되는 당뇨발 같은 걸로 발을 절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죽상 동맥 경화증의 위험이 이제 강조가 되던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혈관 질환의 시작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지금 당뇨병이건 고혈압이건 고지혈증이건 전부 다 혈관벽에 손상을 입히고 거기에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면서 혈관 내벽이 좁아지고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바로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심혈관으로 가면은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일으켜서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뇌혈관을 막으면 중풍 뇌졸중이 오는 거죠. 뇌출혈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치명적인 질환이 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만성 질환에 의한 혈관 건강이 떨어지는 그 결과가 죽상 동맥 경화증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치사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이제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혈압의 위협, 혈압이 높으면 당뇨병도 조심해야 하고 당뇨병이 있으면 고지혈증 위험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교수님 이제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니까 되도록 늦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데 왜 이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저도 사실은 주변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아주 똑똑하고 건강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60이 넘어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높아서 당연히 혈압약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의사로서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아는 분, 지인으로서 드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먹으란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저기 처방전만 받고 약은 안 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친구들이 전부 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절대 못 끊으니까 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이거는 뭐 저기 지식이 없거나 못 배우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를 제가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병은 사실은 약을 뭐 가령 일주일이건 한 달을 쓰고 나면은 혈압이 높은 분은 혈압이 떨어지고요. 고지혈증도 웬만큼 좋아지고요. 혈당도 낮아지는 말하자면 혈당 강화, 혈압 강화, 그다음에 지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끊으면 사실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약이 특별히 지능이 있는 약이 아니라 단순히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 기능이다라고 할 때 한 달 정도 끊고 나 좋아졌구나. 이제 다 났어. 끊어보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저희 의료진이 열심히 홍보한 끝에 이 약은 시작하면 끊으면 안 됩니다를 열심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홍보에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마전이 된 거예요. 시작하면 못 끊는다. 그러니까 나는 시작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혈압이 높은 분은 정상 범주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당뇨도 정상 범주를 유지하셔야 합병증이 줄어드니까 꼭 필요한데 그러면 나는 한 번 쓰면 죽었다 깨도 못 끊느냐. 사실은 다른 생활 습관, 비만을 조정하고 안 하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금연금주를 하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한동안 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기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드시라는 뜻은 잘 조정하기 위해서지 네.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못 끊는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맞지 않는다는 거를 강조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높은 질환이지 않습니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약제가 이제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약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떨까요?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뭐 하나도 없다. 그런 약은 사실 없죠. 네. 나름 뭐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치료해서 손해보는 것보단 득이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약들이 상당히 뭐랄까 효과는 입증되고 부작용은 비교적 적고 잘 알려진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약제들을 쓸 때 그렇게까지 큰 염려는 하지도 않아도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약이 어떤 종류인지 네. 내용은 꼭 알아두시고요. 드시다가 복용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주치에게 말씀을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고 필요하다면 약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있을 수 있는 고혈압 약의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약의 부작용 그러면 사실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을 만큼 좀 많이 떨어지거나 좀 불안정하게 떨어질 때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 올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종류를 바꿔볼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뭐 공통적인 것이고 그것 외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뇨제를 소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별다른 합병적인 부작용 없이 혈압을 조정하는 효과가 꽤 괜찮은 경우가 많지만 네. 오랫동안 드시거나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약을 뭐 한 10년 이상씩 드시다 보면은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서 끊임없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야 되고요. 특히 노인들에게는 이뇨제는 신경 쓰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흔히 쓰는 칼슘 채널 차단제 약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데 네. 이거는 생각지도 않게 변비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특히 내가 원래 변비가 있는 분은 사실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거나 맥박이 오히려 좀 빨라질 수 있다거나 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래도 뭐 조심해서 쓸 수는 있으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ACE 차단제에 속하는 약품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20%에서 마른 기침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주치의한테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약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고혈압 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고지혈증과 고혈당을 잡기 위한 당뇨병 약은 또 어떨까요? 모든 약이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뭐 하나하나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요. 네. 어쨌건 고혈당을 잡기 위한 당뇨병 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혈압과 똑같이 인슐린 주사나 뭐 그 약 중에 하나 특히 저혈당을 잘 일으키는 게 있는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자기 기능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혈당을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잠깐 약에는 지능이 없어요. 네. 그냥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면 그냥 자기는 죽어라고 떨어뜨리지 가령 이 약을 먹은 사람이 지금 밥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나 작용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혈당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당뇨약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소화장애가 있다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뭐 부종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필요하다면 약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혈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식습관인가요? 식습관 물론 중요합니다. 네.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것과 함께 운동하셔야 되고요. 체중을 조절하는 것, 이건 가장 기본이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고지혈증의 경우는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많은 경우에 병행을 하셔야 되니까 네.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 체중 조절 요거는 필수니까 반드시 함께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하면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처음 검사할 때는 총 콜레스테롤만 검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질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질 콜레스테롤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밀도 지질 콜레스테롤은 HDL이라 그러죠. 그것은 사실은 말초,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말초, 기관으로, 세포로, 혈청으로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건강에 좋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건강에 좋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요새는 반드시 분류해서 검사를 해서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주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이제 막히게 하는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중 관리도 언급해 주셨는데 비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예방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럼요. 비만 자체만으로도 혈당도 올라가고 고지혈증 종반율이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생기면 지질 성분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벽에 그 경화증을 유발하고 축상경화증이 진행되니까요. 네. 따라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왜 식사를 통해서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것도 줄이고 탄수화물도 과다 섭취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음주도 끊고 그다음에 흡연도 금연하고 예. 스트레스 피하고 네. 이런 것들을 피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만도 같이 해결되니까 네. 비만 자체에 대한 염증 반응도 줄일 뿐더러 네. 이게 다 공통적으로 예방 방법이 좀 공통되잖아요. 네. 같이 하셔서 비만도 조정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다 함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자면 또 열량뿐 아니라 음식 선택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몸에 좋은 걸 찾아 먹기보다 몸에 나쁜 걸 삼가는 게 좋다는 말도 합니다. 음식, 운동, 수면,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일상생활 습관을 당연히 좋게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 음식, 네. 건강한 식생활인데 뭐 그냥 노상하는 얘기예요. 과도한 포화 지방 섭취를 피하라. 네. 뭐 정제된 당은 안 좋다. 특히 가공식품에 트랜스 지방, 첨가물 들어있는 거 안 좋다. 그다음에 소금이 과다한 거 좋지 않다. 그다음에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면 손해보겠죠. 과식이나 폭식하지 않아야 된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으니까 네.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 요게 이제 우리가 노상하는 얘기 어떤 면에서 상식적인 건데 네. 실천하기가 쉽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몸에 배면 쉬운 일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꾸준한 운동 역시 필수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담배 끊으시고 금연, 네. 금주,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도 충분히 하지만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하다. 요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져야 되겠네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이제 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꾸준히 잘 챙겨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각각의 혈압 혹은 혈당 혹은 고지혈증 수치의 지표 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약제를 저희가 약품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단기간 복용해서 이 질환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약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복용 후에 비록 나의 지표가 정상 수치로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복용해서 역시 병원도 꾸준히 다니면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 경과를 관찰해서 약의 용량도 조절하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꼭 돌아보시고 규칙적 식사, 운동, 금연, 금주, 수면 등이 필수니까 생활 습관도 잘 챙기시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유 최백호의 아이야 나랑 걷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